부동산 가격 더 떨어뜨려야 됩니다 하는 그 입장에서는 금리 올려서 집값 떨어뜨려야 됩니다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면 정말 이렇게 만들어도 되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것 때문에 내수 경기 침체를 용인할 겁니까? 디플레이션을 언제까지 용인할 겁니까? 언제까지 이걸 용인할 거냐고요. 정말 이대로 놔뒀다간 잃어버린 30년 일본 따라가도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 전개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내년 경제 성장률 저는 1.9%로 전망하고 KDI는 2.0으로 전망하는데, 그러면 경제 성장률 1.9%,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 1.3%, 금리만 3.25%, 안 어울리는 금리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를 신경 쓴 거예요?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신경 쓴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신경 썼을까요? 정부가 똑바로 안 해선 거예요. 어떤 정부가? 통화정책 당국이 이것만 신경 쓸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경기 안정만 신경 쓸 수 있도록 재정정책의 당국이, 국토교통부가,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문제 폭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폭등하지 않도록 피벗 정책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여기가 못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광석이라고 합니다. 실물 경제 분석하고 전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에서 경제연구실장으로 한양대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중반 이후에 평균 가격은 이제 상승세로 이제 전환된 게 맞고요. 평균 가격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면 상승세가 추석 이후에 둔화된 것도 맞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시중금리의 상승 반전이고요. 두 번째는 금융규제의 강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중금리는 왜 상승 반전했느냐? 첫 번째, 시중금리는 상승 반전한 것은 기준금리는 10월에 인하했죠. 근데 시중금리는 오히려 상승 반전했습니다. 9월부터 상승 반전했습니다. 2024년 중반 이후에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상승 반전한 게 맞습니다. 평균 가격을 먼저 말씀드리고 주요 권역을 이제 구분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지역별로 분포가 다르실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 평균 가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체감이 다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 시장 전체의 흐름을 보시려면 평균 가격을 먼저 진단을 하시고 그 흐름 속에 나의 지역은 어떨까를 이제 비교하셔야지, 그 흐름 자체를 놓쳐버리면 나의 지역 판단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려본다면 24년 중반 이후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에서 완만한 상승세로의 전환은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완만한 상승세의 흐름이니까 강한 하방 압력이 작용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것도 맞아요. 어쩌면 하락세로 전환될 수도 있어요. 강한 하방 압력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방 압력이 있었던 겁니다. 주로 9월, 10월 동안, 11월까지도. 그럼 하방 압력이 무엇이 있었느냐를 봐야 되고, 이 하방 압력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만한 구조적인 하방 압력인지 단기적인 하방 압력인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24년 9월부터 시작된 가장 강한 하방 압력은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된 겁니다. 그게 금융규제죠. 금융규제가 적용된 것은 어쨌든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겁니다. 그 하방 압력은 24년 중반 이후 아파트 평균 가격이 완만한 상승세였기 때문에, 강한 상승세가 아니고요, 아주 완만한 더딘 회복세, 굳이 따지면 주간 단위의 상승률이 0.05%, 요 정도의 상승세였기 때문에 0.02, 0.01 요 퍼센트 정도로 상승세가 충분히 둔화하게 만들 만큼의 하방 압력이 작용된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더군다나 24년 10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됐는데 금리 인하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느냐?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과정에서 실제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대출금리, 시장금리가 떨어지느냐를 봐야 되는데, 시장금리는 오히려 9월부터 올랐습니다. 8월이 시장금리의 바닥이고요, 9월, 10월, 11월 시장금리는 더 올라갔습니다. 시장금리 중에서도 대출금리는 8월이 바닥이고 9월, 10월, 11월 올라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선행성이에요.
기준금리 인하를 앞에다 두고 시중금리는 먼저 떨어져요. 그러다가 기준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하면 그게 선반영된 이후에 시중금리가 올라갑니다. 가산금리를 적용해요. 그러면 언제 기준금리 인하한 것이 시중금리로 반영되느냐? 추가금리 인하가 적용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번 기준금리 인하했어요. 근데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다음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가 내일입니다. 근데 내일 만약에 동결한다면 역시 시중금리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요. 트럼프 영향이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 그럼 트럼프는 계속 국채 발행을 늘려나가겠네 하는 기대. 트럼프는 시작도 안 했어요. 당선된 것뿐이에요. 트럼프가 25년에 1월 달에 집권을 시작하게 되면 국채 발행하겠지라는 것을 금융시장에서 기대하면서 국채금리가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그 국채금리가 올라간 것이 가이던스가 돼서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역시 시장금리를 올려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융규제는 적용이 됐고 어쩌면 0.05%의 상승세 정도를 0.02% 정도로 상승세를 내려놓는 하방 압력이 됐다면 여기서 역시 시중금리마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전개됐기 때문에 0.02에서 0.01%로 상승 압력을 더 둔화시키는, 그래서 거의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의 흐름은 주간 단위로 0.01 혹은 0.00 상승세가 완전히 둔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요인이다. 스트레스 DSR 2단계라는 이 조치는 추가적으로 조치가 강행되는 거냐, 더 강행되진 않죠. 이 압력은 쉽게 말하면 큰 무게추는 던져진 거예요. 더 많은 무게추를 올려잡지 않을 거예요. 똑같아요. 그럼 금리 인하는 추가적으로 단행되느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5%에서 시작해서 3.25%로 한 차례 금리 인하를 10월에 단행했고 목표하는 중립금리가 2.5% 수준입니다. 이 중립금리가 2.5%라는 얘기는 2.5%까지 인하해도 그게 완화적 금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경기 부양적인 금리가 아니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2.5% 이상의 금리도 높은 금리라는 뜻이에요. 2.5% 이하로 떨어져야 경기 부양적 금리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립금리까지는 그게 급격히 금리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강달러가 계속 지속되면 금리 인하기가 부담스럽겠죠. 그런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천천히, 그건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점진적으로 천천히 완만한 속도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피벗의 시대라고 볼 수 있고 그 피벗의 시대에 맞게 통화정책 기조를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역시 피벗의 시대에 어울리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전개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게 오히려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여기 마침 그래프가 있는데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이런 시대를 완화의 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2.5%라고 한다면 그거보다도 훨씬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거의 제로 금리를 도입하는 이런 시대를 경기 부양적, 코로나19 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엄청나게 낮은 금리를 도입했던 완화의 시대. 그럼 완화의 시대에는 어떤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전개돼요? 완화의 시대에 어울리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전개돼요. 그게 폭등장 아니었습니까? 그럼 22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는 어떤 시대였어요?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대대적으로 단행하는 긴축의 시대, 긴축적 통화정책을 단행하는 시대, 긴축의 시대였던 겁니다. 그럼 긴축의 시대에는 긴축의 시대에 어울리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조정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21년에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때는 오를 거다라고 전망하는 게 맞겠고요. 2022년, 23년을 부동산 시장 전망할 때는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게 맞겠죠. 그 시대에 어울리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24년을 전망할 때는 오를 거다, 오르냐 떨어지냐라고 구분한다면, 근데 저는 사실 24년 전망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른다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불편하지만 완만한 상승세죠. 왜? 24년 중반 이후 이 부동산 시장의 모습은
이 시대를 뭐라고 정의한다? 완화의 시대다? 아니에요. 이 금리가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완화의 시대가 아닙니다. 아직 경기부양적 금리 인하가 아닙니다. 이제 금리 인하 한 번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은 피벗의 시대고 피벗의 시대에 어울리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완만한 상승 흐름. 그리고 그 완만한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어떤 하방 압력이 있을 때 또 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완화의 시대 때는 강한 상승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강한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2020년, 21년에 정말 무지막지한 어떠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했어도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근데 2024년 중반 이후에는 완만한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미약한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을 동원하면 그게 말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완만한 상승장이라는 거죠. 전체 큰 그림을 본다면 저는 이제 거시경제적으로 부동산을 하나의 변수로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대에 어울리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있다. 그러면 24년 중반부터 피벗의 시대가 시작되고, 이 피벗은 언제까지다? 26년 중반까지입니다. 점진적으로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시대이고, 그러면 평균 가격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스트레스 DSR 3단계 조치가 또 적용되거나 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숨을 골라가는 그런 흐름들은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 그래서 강한 상승장이 아니고요, 매우 완만한 상승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승장의 모습을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강한 상승장이었죠. 22년부터 24년 중반까지 조정장이었죠. 그리고 24년 중반 이후 완만한 상승장으로 바뀌죠. 이게 시대에 어울리는 부동산 시장 모습이라는 것. 제가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니고, 저는 굳이 따지면 시장론자입니다. 시장론자. 그 시대를 분석하고 시대에 어울리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를 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다만 이것은 전체 시장을 보는 거고요, 전국 평균 가격을 보는 거고요. 완만한 상승장이다, 그러면 거의 평균 가격이 0에 가까운 상승세다라는 거잖아요. 0에 가까운 상승세, 강보합이라는 거잖아요. 거의 보합에 가까운 상승세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서울 혹은 수도권의 상승 흐름이 야기된다면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은 전혀 상승하지 않는다는 흐름을 우리는 같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런 현상이 같이 야기된다라고 또 의견을 드린 게, 이것을 이제 저는 비대칭화라고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네, 현재로서는 이제 한국은행의 중립금리가 대략 한 2.5% 정도 됩니다. 2에서 2.5%. 그러면 그 중립금리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는 좀 어려운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 물론 물가 상승률, 내수 경기, 이걸 보면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 같지만, 또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외환시장, 환율을 보면 또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전혀 아닙니다. 20년, 21년 우리나라만 집값 상승한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집값 상승했죠. 22년, 23년, 24년 상반기 우리나라만 집값 떨어진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을 판단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피벗이라는 것도 우리나라만 피벗을 단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만 피벗을 단행하는 게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이 시점적으로 차이는 있죠. 왜? 시점적으로 먼저 물가 상승률이 목표하는 수준에 도달하기도 하고, 늦게 목표하는 수준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먼저 경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둔화되기도 하고, 먼저 천천히 경기가 둔화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국의 여건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특히 유러피언 국가들이 경기 둔화가 좀 빨리 찾아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세가 더 빨리 둔화됩니다. 그러니까 더 먼저 서둘러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모습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스웨덴, 스위스, 유로존, 이런 국가나 권역들은 더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죠. 가장 대표적으로 유로존의 맏형인 독일 경제가 작년에 역성장이에요. 마이너스 0.3%.
올해 경제 0.0%, 내년 경제도 제로 성장합니다. 그런 경제에서 물가가 높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서둘러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겁니다.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여건에 맞게 금리를 결정하듯이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금리 인하를 할 텐데, 우리나라도 잘 생각해 보시면 내수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물가 상승률도, 물론 여기 커피 한 잔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시는 물가,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물가, 그 물가와 금리를 결정하는 그 물가랑 사실은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제가 체감하는 물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이걸 실물 경제라고 하죠. 일상에서 체감하는 물가는 물건의 가격 그 자체죠. 물건의 가격 그 자체. 붕어빵 하나가 1,000원입니다. 그건 가격 그 자체죠. 그거는 물가가 아닙니다. 금리를 결정하는데 붕어빵 보고 결정합니까? 그건 나의 물가인 거죠. 한국은행은 붕어빵 가격 보고 물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붕어빵 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나를 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붕어빵 가격이 1,000원이다, 물가가 높다로 진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실물 경제에서 물가가 부담이 된다 아닌다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 물건의 가격 그 자체지만, 한국은행에서 물가가 높다 낮다를 평가하는 것은 붕어빵 가격이 같은 월 전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500원이었는데 지금 같은 월 12월이라고 해볼게요. 2023년 12월에는 500원이었는데 2024년 12월에는 1,000원이 됐다. 몇 퍼센트가 올랐어요? 100% 올랐어요. 이게 물가 상승률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높은지 낮은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물가에 대한 판단은 물가 상승률이지 물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물가가 높은지 낮은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현상을 놓고 물가가 무슨 떨어졌냐, 통계가 잘못됐다, 이런 댓글들이 정말 많으신데, 한국은행은 물가가 떨어졌는지를 보는, 그 물가 안 떨어졌어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거죠. 물가 상승률이 1.6%, 1.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목표 물가가 2%인데 그 기준선을 밑돌게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한 겁니다만, 다른 걸 고려하지 않고 물가만을 고려해서 통화 정책을 평가해 본다면 이건 실기한 거죠. 버스 타라고 했더니 버스 떠난 겁니다. 물가 상승률을 2%로까지 맞추라고 했더니 물가 상승률이 1.4%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금리는 지금 3.25%예요. 너무 높은 금리죠.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부동산 집값 잡으라고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와도 된다는 뜻인가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와도 돼요?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 월급이 30년 동안 똑같으면 됩니까? 부동산 가격 잡으려고? 그리고 그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올랐나요? 수도권 가격만 올랐는데요? 한국은행은 물가라는 것을 놓고 판단해보면 실기한 거예요. 이거는 실기한 거예요. 물가라는 것을 놓고 보면. 그만큼 금리를 인하해야 될 요인들, 물가, 내수 경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못해요. 기업들의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판단 기준이 금리입니다. 기업의 대출 금리가 5%인데 대출 받아서 설비 투자 한들 이거 기대할 만한 수익성이, 영업이익률이 5%인데 어떻게 대출 받아서 사업을 투자하겠습니까? 그런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면 절대 투자를 안 해요. 설비 투자가 완전히 급감합니다. 설비 투자 급감하면 신규 취업자가 어떻게 될까요? 신규 취업자가 급감하죠. 그러면 당연히 전체 우리나라 취업자의 평균 소득이 감소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소득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간 소비가 감소하는 거예요. 민간 소비가 감소하니까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래도 되냐라는 거예요. 내수 경기 이대로 침체시켜도 되냐라는 거예요. 저의 의견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또 부동산 가격 더 떨어뜨려야 됩니다 하는 그 입장에서는 금리 더 올려서 집값 떨어뜨려야 됩니다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면 정말 이렇게 만들어도 되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서 저의 의견은 뭐냐면, 부동산 가격 안정화시키고 가계부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있어요. 금융위원회가 있어요. 가계부채 안정대책.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DTI, LTV 더 강화시키면 되잖아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대책을 더 첨예하게 공급을 더 늘리거나
규제를 강화하거나 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 이것 때문에 내수 경기 침체를 용인할 겁니까? 디플레이션을 언제까지 용인할 겁니까? 언제까지 이걸 용인할 거냐고요. 정말 이대로 놔뒀다간 잃어버린 30년 일본 따라가도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 전개되고 있는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 내년 경제 성장률 저는 1.9%로 전망하고 KDI는 2.0으로 전망하는데 그러면 경제 성장률 1.9%,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 1.3%, 금리만 3.25%, 안 어울리는 금리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를 신경 쓴 거예요?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신경 쓴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신경 썼을까요? 정부가 똑바로 안 해선 거예요. 어떤 정부가? 통화정책 당국이 이것만 신경 쓸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경기 안정만 신경 쓸 수 있도록 재정정책의 당국이, 국토교통부가,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문제 폭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폭등하지 않도록 피벗 정책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여기가 못한 거예요. 여기가 잘해야 마음 놓고 피벗 할 수 있는데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못한 거예요. 굳이 따지면. 못하니까 어찌 보면 한국은행이 정치적이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한 거예요. 한국은행이 정치적이다, 부동산 가격 잡으려고 금리 인하 못하고 있다. 그것은 정부가 정치적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거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까지 생각. 제가 한국은행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경기 안정,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금융 안정도 중요하고 부동산과 가계부채도 금융 안정에 해당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외환시장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어쩌면 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통화당국한테만 기대는 게 아니라 재정당국 사이드가 그에 걸맞는 거시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다른 나라들은 피벗 정책을 단행하면서 거시안정 대책을 그에 걸맞게 다 마련했습니다. 근데 안 하고 있으니 금리 인하를 제때 못 하기도 하는 거죠. 적절한 통화 정책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통화 정책이 지금 실기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실기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거는 정부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